Check this out.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오늘은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 그리고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 거냐면 요새 경제신문만 펴면 나오고 있는 코인. 코인이 떡상했어요. 뭐 이런 얘기,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거기다가 뭐 도지코인에 뭐 온갖 코인이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할 건데, 트럼프 당선 전후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 저는 코인을 사겠어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45%나 급등했다. 와, 이러면은 10만 달러 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10만 달러에 근접했고요. 9만 9천 달러를 넘어섰으니까 예. 저희가 뭐 올해 초만 해도 1억 원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화로 하면 1억 3천만 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10만 달러를 넘기느냐가 시장에 일단 관심으로 대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란 기자를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코인 전문가. 예. 전문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맞잖아요. 좀 많이 예. 노출됐기 때문이고 예. 약간만 수정하자면 이미 1억 3천만 원은 넘어섰고요. 예. 4천만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 이 비트코인이요? 네네. 예. 1억 어. 4천만 원 1억? 이루어지세요. 1억 4천만 원이요? 네. 아니 제가 작년 이맘때쯤인가? 작년 이맘때 들어가셨으면 상당히. 누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었냐면 뭐 코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부분 뭐 자기가 코인이 많아요 뭐 확인 안 됐지만 근데 그 코인이요 곧 하나당 3천만 원을 넘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작년 이맘때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비트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미 3천만 원 넘어섰던 상황이고요. 그럼 4천만 원 넘을 거예요. 나 어쨌든. 네.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코인 얘기할 텐데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직까지 저한테 뭐 사야 돼 그러면 저는 그냥 비트코인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왜냐하면 가장 공부 없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당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말씀드리면 그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계좌 열고서 예. 뭐 샀어 그러면 뭐 이렇게 딴 거 샀다고 하세요. 예. 왜 그거 샀어라고 하면 비트코인 너무 비싸잖아라고 하시거든요. 예. 비싸잖아요. 예. 근데 비싼 거 맞는데 1억 4천만 원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보면은 비트코인 투자해서 80% 손해 났어요. 뭐 이러잖아요. 예. 가격 그래프를 보면 비트코인 투자해서 80% 손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냥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야 내가 그 리플 같은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코인은 다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명사랑 고유 명사 헷갈리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예. 그럼 이런 거네. 예전에 한때요, 교수님. 삼성전자 진짜 잘 나갈 때 삼성전자 사야지. 너무 비싸서 못 사. 그러면 네가 비싸다고 말한 이 순간이 가장 쌀 때야.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한참 좋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비트코인도 그런 건가요? 지급이 가장 쌀 때야. 자고 나면 올라갈 걸? 뭐 이거예요? 그 향후의 가격을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항상 싸웠다. 그 시점이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라는 게 항상 이제 변동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향후에 오를 거 내릴 거를 결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 부정적?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뭐 고란 기자님 계시지만 일단 지금은 수요 공급 상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실질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측정이 사실 안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분간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정상이야? 예를 들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씀하신 대로 이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데 주식은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로. 이건 뭐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갑자기 트럼프가 가자 코인 뭐
이래서 사람들 와 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완전 심리적인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른 코인까지 하면 예. 그거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예. 그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미넌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비트코인 말고 그 외 코인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2개 거래소 이상에 상장돼서 코인 마켓 데이터를 집계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것만 2만 개가 넘어요. 예. 그런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러니까 1개와 2만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트코인 혼자서 60%예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은 거의 뭐 이렇게 미미하다.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흔히들 말해서 네트워크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네트워크 가치를 뭐 사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하면 다단계 폰지 사기 느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뭔가 투자 자산 그리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믿는 어떤 무형의 무언가에 그 가치를 측정하는 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믿느냐거든요. 그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믿느냐는 바로 네트워크로 하는 거고요. 지금 믿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더 많이 믿기 시작했죠. 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가 아예 우리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할게요라고 말한 상황이니까 점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예. 특히나 이 돈 많은 기관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들이 올 1월에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간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예. 약간 참여를 망설이던 기관들이 트럼프가 오면서 규제 명확하게 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아예 국가 우리를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미국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펴니까 기관들이 아 그러면 진짜 우리 들어가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관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난 트럼프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을 금처럼 비축 자산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예전에 달러 뭐 금본위제하고 그럴 때 그 미국 연방 준비 은행 뭐 지하에 가면 뭐 금 뭐 엄청나게 많다. 무슨 영화에서 그 리세레폰이었나? 무슨 영화죠? 다이하드 3. 다이하드 3. 아 그렇구나. 정확히 기억하시네. 그 금을 털으러 가가지고 브루스 윌리스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그거 맞고 뭐 이런 거 뭐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처럼 미국은 금은 이제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알겠어요. 비축 자산. 금은 가치가 있으니까. 코인을 이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직접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나 아니면 연준이라는 강력한 수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가격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한번 고민해 볼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특히 암호화폐가 항상 달러의 상대적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그러네.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암호화폐를 예를 들어서 투자하거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마련하겠다 이건데요. 어둠의 세력들이 달러로 거래하던 걸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만약 이게 미국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산으로 인정하고 한다면 이제 달러와의 관계가 굉장히 묘연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71년도에 금본위제가 폐지되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자유롭게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달러의 위치가 어떻게 확보되냐면 석유를 대체로 하면서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 거래. 무기도 달러로 만들. 네. 그러면서 사실 달러의 어떤 강세라든지 이게 강달러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점점 가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많고 달러를 너무 발행해서 달러의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에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이 또 이제 불안한 위치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금하고 바꿀 때인데요. 그러면 금의 시장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최근에 이런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소프트 사촌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가 이제 기업용 소프트 업체인데 보니까 비트코인 비투로 하루에 7천억을 벌었다. 네. 이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하면 주식할 때 신용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로 비트코인으로 그거 했다는 거예요?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창업자가 마이클 세일러인데 지금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의장으로만 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 때 달러를 찍는 걸 보면서 자기가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이 2010 몇 년에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던 사람이야 쓰레기다라고. 근데 이제 달러 찍는 걸 보면서 자기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비트코인에 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부터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회사 돈으로 네. 그때 회사가 갖고 있는 잉여 자금이 있잖아요. 배임의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삼성도 현금성 자산이 100조 원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그 이제 멜팅 큐브 아이스 큐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야 내가 보니까 내가 이 점점 녹고 있는 얼음 그 상자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예. 야 비트코인을 사야지. 우리 회사면은 우리 회사의 미래는 비트코인이다. 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격에 상관없이 돈 생기면 사고요. 예. 아까 비투 하셨다는 말씀했는데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회사에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서 삽니다. 어떻게 하냐? 전환사채를 찍어요. 네. 전환사채를 찍으면 이제 전환사채가 말이 전환사채지 사실 예. 빚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20 몇 년까지 주가가 얼마까지 오르지 않으면 이걸 예. 그냥 현금을 돌려주는 거고 원금을 돌려주는 거고 그게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뭐 전환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예. 주식으로 전환하겠죠. 주식으로 팔면 그만큼 이익이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없으면 전환사채를 찍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예. 사실 22년, 23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저 회사 저러다 망한다라는 소리가 예. 막 돌았어요. 예. 그래서 배임이지 배임. 예, 망한다, 큰일 났다. 근데 지금은 지금 칭송받고 있죠. 그러네. 네. 이게 앞서 제 삼성의 현금성 자산 100조 원 네.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이주용 회장이 무슨 HBM 무슨 반도체는 반도체 돈 버는 게 최고야. 자 100조로 다 비트코인 산다. 이러는 거잖아.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 돈 가지고 R&D 자금 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죠. 회사 사내 유보금 돈 가지고 R&D 자금을 쓴다라는 건 그 회사의 정체성과 목표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실제로 이사회에 다 동의도 받고 우리 회사의 전략은 앞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이분의 미치겠네. 약간 뭐랄까 예. 미래 비전이 뭐냐면 예. 우리는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은행이 되겠다예요. 아 정말요? 아 이건 바꾼 거구나. 네, 아예 바꿨어요. 네. 어.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발표할 때도요. 예. 비트코인을 통한 실적 예. 그리고 하나는 그냥 자기 원래 소프트웨어 산업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 정도 되면 비트코인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사기다 뭐 투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기보다 조금은 좋게 얘기하면 그게 투기인데. 네. 그러면은 저런 큰 회사도 여기에 전략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뭐 돈을 좀 벌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안 되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상장된 주식을 통해서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예. 평가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빚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예. 암호화폐를 사고 그게 또 가격이 오르면 그게 자본화되는 성격인데 만약 반대로 되면 역 레버리지가 일어나서 엄청난 손실이 커질 수 거지, 있다는 그냥.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기업의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회사들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변동성 리스크. 뭐 주가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참고로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이 국정감사 때 지금 혼났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하지 말랬는데 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했느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 사서.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실적도 좋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한 거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게 인덱스 투자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산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혼났거든요. 아마 그래서 좀 억울하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살짝 건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트럼프 2기에 친 가상 자산 공약. 요게 이제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 있던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 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비트코인의 채굴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뭐 비트코인이 거래가 잘 되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 어떤 속내가 있어 보이냐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거래될 때 달러만으로 거래되는 그런 방향성도 사실은 좀 그려보거든요. 석유와 무기 거래로 패권을 유지하는 이제 코인 거래로. 그렇죠. 근데 공교로운 지점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볼 때 사실은 비트코인의 출발점은 분권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앙집권화를 반대 측면에 있어서 아 그렇지. 처음에
네, 나올 때는. 근데 이게 제도에 편입되면서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엔 암호화폐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지향점이 흐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제도가 편입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과연 제도의 반발이라든지 기존의 금융체제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님.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됐어요. 4년은 해요. 네네. 그럼 4년 내내 코인, 비트코인의 황금기가 온다? 아니면 중간에 꺾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저는 항상 늘 말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 네. 지금이라도 사도 돼요? 길게 보고 사실 거면요. 나 저기 6월 달에 전세자금 그거 메꿀 거 있는데 그거 갖고 한번 투자해서 가자 한번 해볼까? 요건 안 된다는 거죠. 길게 가져갈 거면? 네네. 제가 늘 드리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제 장기 상승한다, 이렇게 상승장을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뭔가 아주 똑바로 된 우상향하는 곡선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폭이 많아요. 예. 그럼 그걸 모두 다 지나가야 하려면 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투자 자산의 체력. 예. 얘기 뭐예요? 빚내서 하지 말라. 장기 투자 자금 갖고 하라. 한 몇 년은 묻어둘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금의 성격인데 또 하나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또 장기에 너무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자금의 성격을 잘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보죠. 상법 개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사의 책임 묻는 조항에 주주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그 내용. 자, 그런데 16개 그룹 사장단이 멈춰달라 이렇게 긴급 성명을 냈어요. 이 배경은 뭐예요, 교수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328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의 규정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표적으로 이걸 바꾸자. 쉽게 말해서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이사가 활동하고 일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일단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차원인데 이제 기업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이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투기 자본이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재고해 달라 이런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기자님은 요 논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이 조항에 회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 혹은 회사 및 다른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투기 자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논리 구조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회사를 위하여라고 규정된 거는 미국도 그렇다. 우리 그 주주를 명시한 나라가 몇 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경제 재계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고 하면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회사를 위하여라고 하는 곳에 그 회사에 회사를 위한다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재벌이요. 아니 상식적으로 회사를 위하여라고 하면 회사 이게 전체를 위하는 거고 또 주식회사의 회사는 또 주주를 말하는 거니까 주주를 위하여가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사들이 회사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회사가 아니라 소수 지분을 가지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총수를 위하여로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가요. 배임이라고 해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가면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들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해석을 해서 회사를 위한 거 맞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죽하면 이렇게 법까지 건드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주주라는 명칭을 넣으려고 하겠냐라는 건 기존에 어떻게 비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졌는가를 반성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의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축에는 이런 지배구조 재편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에 참여한 16개 그룹사를 보면요. 그동안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때문에 시장을 혼란시키고 이런 회사들이 참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주를 위하면 종국적으로도 그게 총수를 위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근본적인 개혁과 투자를 위해서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좀 짚어보죠. 금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미국 경제 생각보다 탄탄하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입장 밝혔다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판단 근거는? 아니 연준이 보는 건 두 가지잖아요. 물가와 고용 다 예.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으니까 탄탄하다라고 한 거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요게 지금 약간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과 연준과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미 행정부 간에 약간 갈등 구조로 파악하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수치 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항상 쓰잖아요. 예. 물가 고용 지금 괜찮습니다. 미국은. 근데 안타까운 건 미국만 괜찮아요. 미국만 괜찮다? 알겠어요. 아니 그 얘기 잠깐 있었는데 파월하고 워낙 사이가 이렇게 원활하진 않으니까 이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원래는 독립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함부로 찍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연준하고 트럼프의 파워 게임이 계속 될 거로 보세요? 어느 정도? 일단 특히 파월의 그 거취를 둘러싸고?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임기 채우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계속 긴장 관계가 유지될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금리를 내리면요. 자기의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조절될 수 있다. 계속 그걸 있어야 시장에서 관심도 갖고 투자자들이 제발 파월 아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이 내세우는 목표 명분은 항상 그 조직이 없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독립적이다. 중앙은행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 싫어한다는 사람들이 돈이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광수 교수, 고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